옥순이 나랑 살자. 내가 힘이 세니까 나무도 해오고 밭일도 하고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나랑 삽시다. 나는 고기를 잡으니까 먹을 것 걱정 없어.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허나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싶소.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옥순이라는 처자가 살았습니다. 옥순이는 18배 시집을 갔는데 남편 될 사람이 병약한 양반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혼인하고 채 1년이 못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20도 안 된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지요. 시어머니 되는 분이 그래도 마음씨가 곱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옥순아,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팔자가 그런 것을 어쩌겠니? 옥순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허나 내 앞날이 걱정이구나.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니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옥순이는 22살이 되었는데 꽃다운 나이에 과부라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살림솜씨도 좋고 마음씨도 곱고 흠잡을 데가 없는 처자였거든요. 마을 총각들이 옥순이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처자가 과부라니. 누가 데려가면 복받을 텐데. 허나 과부에게 말을 붙이면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라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옥순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밤이면 방에 혼자 누워서 긴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나도 다른 안악들처럼 살고 싶구나. 허나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옥순이를 불렀습니다. 옥순아, 내 친정 쪽 조카가 혼인을 한다는구나.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허나 너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쓰이는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집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름쯤 있다 올 테니 집 잘 보거라. 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을 총각들이 내 주변을 기웃거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하거라.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옥순이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옥순이가 마당을 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름이라. 긴 시간이구나. 시어머니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저쪽에서 나무꾼 총각 하나가 지게를 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마을에서 돌쇠라고 불리는 청년이었는데 체격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산에서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 척척 해치우는 일꾼이었지요. 돌쇠가 옥순이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아, 과부댁. 아니, 옥순이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혼자 물을 기르시오? 무겁지 않소? 괜찮습니다.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들어드리리다.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허나 돌쇠가 물동이를 번쩍 들어서 옥순이 집까지 들고 갔습니다. 옥순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요. 마당에 물동이를 내려놓은 돌쇠가 목이 마른 척했습니다. 아이고, 목이 마르오.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옥순이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돌쇠가 벌컥벌컥 마시더니
입을 쓱 닦았습니다. 고맙소. 근데 시어머니는 안 계시. 친정 쪽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신다고.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혼자 계시오? 예. 돌쇠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옥순이, 내가 진작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무슨 말씀을?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소. 과부라고 해서 뭐가 어떻소? 사람이 좋으면 된 것 아니오? 옥순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돌쇠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옥순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하고 정을 나눕시다. 아이고, 이게 무슨. 허나 돌쇠가 워낙 우직하게 밀어붙이니 옥순이도 마음 한구석에 있던 외로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나도 사람이 그립긴 했지. 그날 저녁 옥순이는 돌쇠와 정을 나누었습니다. 허나 돌쇠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치우는 스타일이었지요. 이제 가봐야겠소. 벌써요? 내일 또 오리다. 돌쇠가 휙 일어나서 옷을 입더니 휙 나가버렸습니다. 옥순이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뭔가 허전하구나. 돌쇠는 틀림없이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허나 너무 급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저래서야.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순이가 빨래를 하러 개울에 갔습니다. 빨래를 방망이로 두들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부총각 막동이였습니다. 막동이는 바닷가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장에 생선을 팔러 가다가 옥순이를 본 것이었지요. 아이고, 옥순이 아니오? 어머, 막동이 아저씨. 아니, 총각이시구나. 막동이가 껄껄 웃었습니다. 아저씨라니, 나 아직 30도 안 됐소. 막동이는 바다 사나이답게 피부가 검게 그을렸고 팔뚝에 힘줄이 불끈불끈했습니다. 바다에서 거친 물살과 씨름하느라 단련된 몸이었지요. 혼자 빨래하시오? 예. 내가 도와드리리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허나 막동이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함께 했습니다. 막동이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면서? 예, 보름쯤 다녀오신다고. 허허, 그렇구나. 막동이가 옥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 나는 예전부터 당신을 사모해왔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당신 생각만 하곤 했어. 옥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저녁에 찾아가도 되겠소? 옥순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쇠와의 일이 떠올랐지만 또 다른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 그날 저녁 막동이가 찾아왔습니다. 막동이는 돌쇠와는 달랐습니다. 바다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끈기가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허나 막동이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다 사나이라 그런지 거친 면이 있었습니다. 말투도 툭툭 던지듯 했고 다정한 말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막동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바다에 나가야 하오. 열흘쯤 있다가 다시 오겠소. 예. 고기 많이 잡아서 가져오리다. 막동이가 씩 웃고 나갔습니다. 옥순이가 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부족하구나. 기술은 좋은데 마음이 없어.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어떤 젊은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오? 옥순이가 달려가서 보니 선비 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여보시오?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며칠 굶었더니 기운이 없소. 이런, 어서 가시지요. 제가 집에서 밥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옥순이가 선비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니 선비가 꾸벅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선비의 이름은 이서방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낙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잣돈을 도적에게 빼앗겨서 굶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서방이 밥을 먹으며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마음씨가 곱구려. 별 말씀을요. 혼자 사시오? 시어머니가 계신데 지금은 잠시 나가 계십니다. 그렇구려.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이서방은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순이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떨어져서 낙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렇지요. 허나 사람 일이란 뜻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소.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요. 좋은 마음가짐이시네요. 당신 덕분에 기운을 차렸소.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이서방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아직 기운이 덜 났소. 옥순이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주무시지요. 그날 밤 옥순이가 사랑채에 이불을 펴주고 나오려는데 이서방이 옥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예.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오만 당신이 참 마음에 드오. 옥순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미안하오. 허나 거짓말은 못하겠소. 이서방이 옥순이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참 곱구려. 이서방은 달랐습니다. 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옥순이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춥지 않소? 괜찮습니다. 얼굴이 예쁘구려. 달빛에 비추니 더 예뻐 보이요. 옥순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돌쇠도 막동이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이와 이서방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서방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기분을 물어보았고 불편하지 않은지 살폈습니다. 다정한 말을 속삭였고 옥순이를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정을 나누는 것이구나. 옥순이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새 총각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먼저 돌쇠가 왔습니다. 옥순이 나왔소. 옥순이가 나가보니 돌쇠가 뗄나무를 잔뜩 가져왔습니다. 이거 선물이요. 고맙습니다. 돌쇠가 희죽 웃으며 옥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에 그때 막동이가 나타났습니다. 옥순이, 고기 잡아왔소. 막동이가 싱싱한 생선을 들고 왔습니다. 뭐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너야말로 뭐야? 여기 왜 왔어? 두 총각이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이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옥순이, 세 총각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뭐야, 너희들 다. 당신도?
옥순이가 난감해졌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지요. 새 총각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불편하게 쳐다보며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이, 나랑 살자. 내가 힘이 세니까 나무도 해오고 밭일도 하고 잘 살 수 있어. 막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랑 살자. 나는 고기를 잡으니까 먹을 것 걱정 없소. 이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소.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고 돈도 없소. 허나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싶소. 옥순이가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좋은 분들이십니다. 허나 저는 한 분만 선택해야 하겠지요. 새 총각이 긴장했습니다. 옥순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총각, 총각은 힘이 세고 부지런하십니다. 허나 너무 급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서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바람처럼 왔다 가셨지요.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이가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 총각, 총각은 끈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허나 거칠었습니다. 저를 물건 다루듯 하셨지요. 막동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이가 이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방님, 서방님은 가진 것이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허나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요? 마음이요. 옥순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 기분을 물어봐 주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옥순이, 저는 이서방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돌쇠와 막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졌구나. 그래, 인정한다. 두 총각이 일어났습니다. 옥순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서방, 옥순이 잘 대해줘라. 두 사람이 떠나고 옥순이와 이서방만 남았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옥순아, 잘 있었느냐? 예, 어머니. 시어머니가 마당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라, 사랑채에 웬 남자 신발이 있느냐? 옥순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옥순이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새 총각이 찾아왔던 것, 그 중에 이서방을 선택했다는 것. 시어머니가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면 어쩌겠느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나도 젊었을 때 과부였다.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시어머니가 옥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허나 그 선비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예, 어머니.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됐다. 데려와라. 옥순이가 이서방을 데려왔습니다. 이서방이 시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비록 가진 것은 없사오나 옥순이를 진심으로 아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 뭘 가졌느냐보다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법이다. 내 마음이 진실하니 허락하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옥순이와 이서방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서방은 늘 옥순이에게 다정했습니다. 오늘도 예쁘구려. 맨날 그 소리.
맨날 예쁘니까 맨날 하는 거요. 옥순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서방은 낮에는 글을 읽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약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옥순이는 바느질 품을 팔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밤이면 이서방이 옥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되지 않소? 서방님이 곁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나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이서방이 다시 과거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급제했습니다. 옥순이 붙었소? 급제했소? 정말이요? 서방님, 옥순이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서방은 관직에 올랐고 옥순이는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딸도 낳았습니다. 이서방은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옥순이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맞아요. 너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한테 진심을 줬기에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거란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부 옥순이와 새 총각 이야기입니다. 새 총각이 모두 옥순이에게 다가왔지요. 나무꾼 돌쇠는 힘이 셌지만 성급했고 어부 막동이는 능력이 있었지만 거칠었습니다. 선비 이서방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지요. 옥순이는 마음을 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도 좋고 힘도 좋고 능력도 좋습니다. 허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닐까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경기도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이름은 만복이었는데 이름과 달리 복이 없었어요. 가뭄이 들면 논이 말랐고 비가 오면 밭이 물에 잠겼어요. 1년 내내 고생해도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만복이는 불평을 안 했어요. 남을 돕기를 좋아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 한 그릇 주고 이웃이 힘들면 일손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만복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길가에 뭔가 쓰러져 있었어요. 뭐지? 가까이 가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었어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키가 세자밖에 안 됐어요. 얼굴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헉, 도깨비. 만복이가 놀랐지만 도깨비가 닫혀 있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야, 괜찮아? 도깨비가 눈을 떴어요. 덫에 걸렸어. 만복이가 보니까 산짐승 잡는 덫에 다리가 걸려 있었어요. 가만 있어, 풀어줄게. 만복이가 덫을 풀어줬어요. 도깨비 다리를 옷자락으로 동여맸어요. 고마워. 은혜를 갚을게. 도깨비가 품에서 돌멩이 3개를 꺼냈어요. 이건 소원석이야. 하나의 소원 하나씩 빌 수 있어. 원하는 걸 말하면 이루어져. 만복이 눈이 커졌어요. 진짜? 뭐든지? 응, 뭐든지. 근데 조심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잘 생각하고 빌어야 해. 도깨비가 사라졌어요.
만복이가 소원석 3개를 들고 집에 왔어요. 마누라한테 자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도깨비 만났어. 소원석을 줬어. 마누라가 믿지 않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도깨비가 어딨어. 진짜야. 여기 봐. 이 돌멩이. 마누라가 돌멩이를 보더니 픽 웃었어요. 그냥 돌멩이잖아. 아니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마누라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빌어볼까? 나는 금덩어리가 생겼으면 좋겠어. 순간 돌멩이가 빛을 냈어요. 그리고 마누라 손에 금덩어리가 들려 있었어요. 헉! 마누라가 놀라서 금덩어리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진짜야? 만복이가 금덩어리를 집어들었어요. 진짜 금이었어요. 무게도 묵직했어요. 대박!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어. 마누라가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나머지 2개도 빌자. 더 많은 금덩어리. 만복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잠깐 잘 생각해보자. 도깨비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서두르면 안 돼. 마누라가 아쉬워했지만 일단 참았어요. 다음 날 만복이가 장에 가서 금덩어리를 팔았어요. 큰 돈을 받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만복이가 생각했어요. 먼저 논을 샀어요. 좋은 땅으로요. 소도 1마리 샀어요. 집도 고쳤어요.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마누라가 또 졸랐어요. 여보, 2번째 소원도 빌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만복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소원은 정말 필요할 때 빌어야 해. 지금 우리 형편이면 충분해. 마누라가 불만이었지만 만복이 말을 따랐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만복이네는 부자가 됐어요.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의원을 불러도 낫지 않았어요. 점점 약해져 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만복이와 마누라가 울었어요.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병은 제가 못 고칩니다. 한양에 있는 명의를 찾아가 보세요. 만복이가 아들을 업고 한양으로 갔어요. 명의를 찾아갔어요. 명의가 아들을 진찰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산삼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도 천년 묵은 산삼을요. 천년 묵은 산삼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깊은 산에 가끔 있다고 하는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만복이가 절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원석을 꺼냈어요. 2번째 소원석이었어요. 천년 묵은 산삼을 갖게 해주세요. 돌멩이가 빛났어요. 만복이 손에 산삼이 들려 있었어요. 뿌리가 사람 모양으로 생겼고 향기가 기막혔어요. 만복이가 산삼을 다려서 아들한테 먹였어요. 아들이 낳았어요. 건강해졌어요. 만복이가 하늘에 감사했어요. 소원석아, 고맙다. 이제 소원석이 하나 남았어요. 만복이가 그 소원석을 아끼고 아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만복이가 늙었어요. 마누라도 늙었어요. 어느 날 마누라가 병이 들었어요. 이번엔 노안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 영감,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마누라가 만복이 손을 잡았어요. 만복이가 마지막 소원석을 꺼냈어요. 여보, 이걸로 소원을 빌게. 당신이 나으면 좋겠어.
마누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영감. 그러지 마. 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소원석을 나한테 쓰지 마. 다른 데 써요. 다른 데라니? 당신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마누라가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손자들이 있잖아. 그 애들한테 써. 걔들 평생에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남겨둬. 만복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마누라가 만복이 손을 꼭 쥐었어요. 나랑 같이 늙어줘서 고마웠어, 영감. 마누라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만복이가 마지막 소원석을 쓰지 못했어요. 마누라 유언대로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이건 정말 필요할 때 쓰거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뒤 만복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마누라 곁에 묻혔어요. 마지막 소원석은 대대로 전해졌어요. 아들이 손자한테, 손자가 증손자한테. 그런데 아무도 그 소원석을 쓰지 않았어요. 다들 정말 필요할 때 쓰자고 아꼈거든요. 100년이 지나서 그 집안은 여전히 소원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쓴 채로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소원석 왜 안 써요? 집안 어른이 대답했어요. 소원석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집안은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지막에 이게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쓰지 않은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쓰는 거였어요. 소원은 이루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마을에 홍기가 찬 처녀가 살았어요. 이름은 순이었는데 이 순이가 보통 처녀가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고 글도 읽을 줄 알고 셈도 할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에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순이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딸한테 글을 가르쳤는데 이 딸이 하도 똑똑해서 훈장 아버지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시절엔 여자가 똑똑하면 시집가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들이 기를 쓰고 피했거든요. 며느리가 똑똑하면 자기 말을 안 들을까봐 걱정이었던 거지요. 순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순이는 언제 시집을 가나? 너무 똑똑한 게 탈이요. 순이가 어머니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시집 가면 벙어리 행세를 할랍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벙어리 행세를? 예. 말을 안 하면 똑똑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시어머니도 안심하고 저를 데려갈 거고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다만 평생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니. 3년만 참을랍니다. 3년이면 시어머니도 저를 믿을 테고 그때 말을 해도 쫓겨나진 않겠지요. 이렇게 해서 순이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마침 이웃 마을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외아들 혼사를 치르려고 며느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박진사 댁은 살림이 넉넉했고 아들 춘삼이도 얌전한 청년이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박진사 부인 조 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시어머니였어요. 전에 맞았던 며느리가 셋이나 있었는데 셋 다 집을 나갔어요. 하나는 도망갔고 하나는 친정으로 쫓겨났고
하나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중매쟁이가 순이 어머니한테 귓속말로 말했어요. 박진사댁 시어머니가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살림은 정말 넉넉해요. 순이 어머니가 걱정이 됐지만 순이는 오히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 집으로 갈랍니다. 걱정 마세요. 혼례가 치러졌어요. 순이가 가마를 타고 박진사 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조 씨가 새며느리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이 날카로웠어요. 전에 맞았던 며느리들을 내쫓은 그 눈이었어요. 이름이 뭐냐? 순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고개만 조아렸어요. 조 씨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내가 물었다. 이름이 뭐냐? 순이가 여전히 대답을 안 했어요. 손짓으로 입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뭐야, 인연이 말을 못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매쟁이를 불러서 따졌어요. 너 이년아, 벙어리를 데려왔으면 미리 말을 해야지. 중매쟁이도 깜짝 놀랐어요. 순이가 말을 못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순이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맞춰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순이가 원래 말이 없어가지고 벙어리는 아닌디 말을 잘 안 해요. 조 씨가 투덜거렸어요. 에이, 되려 잘 됐네. 말 많은 며느리보다는 낫겠지. 말 안 하면 대들지도 못할 테고. 이렇게 해서 순이는 박진사댁 며느리로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 조 씨는 처음엔 순이를 우습게 봤어요. 벙어리니까 뭘 시켜도 군소리 없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이야, 빨래해라.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빨래를 했어요. 순이야, 마당 쓸어라.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을 쓸었어요. 순이야, 저녁 차려라.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녁을 차렸어요. 조 씨가 속으로 흡족해했어요. 오냐, 이번 며느리는 쓸만하네. 말을 못하니까 대들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순이가 하는 일은 다 완벽했어요. 빨래를 하면 옷이 하얗게 되었고, 마당을 쓸면 먼지 하나 없었고, 밥을 하면 맛이 기가 막혔어요. 바느질을 시키면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한양에서 온 비단 장사가 감탄할 정도였어요. 조 씨가 의아해졌어요. 야, 인연이 벙어리 주제에 어째 이리 일을 잘해?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을 시켜도 고개만 끄덕이고 묵묵히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박진사 댁에 손님이 왔어요. 박진사의 옛 친구였는데 한양에서 벼슬을 하는 양반이었어요. 이 양반이 저녁 대접을 받고 가면서 조 씨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마님, 오늘 저녁상이 참 훌륭했소. 반찬 가짓수도 많고 맛도 좋고 상차림도 격식에 딱 맞소. 한양 양반집 부럽지 않소. 조 씨가 으쓱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오늘 저녁상은 순이가 차린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조 씨가 순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벙어리라고 얕봤는데 알고 보니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박진사 댁에 큰일이 생겼어요. 박진사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쌀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의 절반을 날렸어요. 박진사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조 씨도 울상이었어요. 영감, 어떡해요.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오? 그때 순이가 종이 쪽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쪽지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박 진사가 깜짝 놀랐어요. 뭐, 내가 글을 쓸 줄 안단 말이냐?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 사기꾼이 숨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박 진사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순이가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사기꾼의 행적을 조사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어요.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순이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벙어리한테 뭘 말해도 소문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열흘 만에 순이가 사기꾼의 은닉처를 찾아냈어요. 이웃 마을 폐가에 쌀을 숨겨놨던 거예요. 박 진사가 관아에 고발해서 쌀을 되찾았어요. 사기꾼은 잡혀갔고 박 진사 댁은 망하지 않았어요. 조 씨가 순이를 불러서 물었어요. 야, 내가 대체 뭐냐? 벙어리라더니 글도 쓰고 사기꾼도 잡고. 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조 씨가 펄쩍 뛰었어요. 뭐야? 말을 할 줄 알아.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니, 3년 동안 왜 벙어리 행세를 한 게냐? 순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시집 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어요. 어머님이 전에 며느리 셋을 내보내셨다고요. 다들 말이 많아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면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 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어머님도 저를 시험하셨지만 저도 어머님을 시험했어요.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조 씨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 순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어머님은 겉으론 무섭지만 속은 여리신 분이에요. 전에 며느리들을 내보낸 것도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였던 거죠. 어머님도 외로우셨던 거예요. 조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인연이. 사람 마음을 어째 그리 잘 아냐. 그날부터 조 씨와 순이는 진짜 모녀처럼 지냈어요. 순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더 화목해졌어요. 박진사도 아들 춘삼이도 모두 행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박진사 댁 시어머니가 달라졌다더라. 그 무서운 조씨 마님이. 응, 요즘은 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사신다잖아. 순이가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한 덕분에 박진사 댁은 마을에서 제일 화목한 집이 됐어요. 똑똑한 건 숨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언제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지요.